자, 구장에 대한 이제 그 보강을 시작할게요. 공지사항에 있지만 너무 인터넷 강의를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장은 내가 녹화는 하지만 한 15분 남짓한 녹화를 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할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설명한 내용을 잘 못 들었다 하는 학생들은 요거를 들어도 되고, 그렇지 않다 하는 학생들은 요 녹화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강을 안 해도 전체 우리가 이번 학기 공부하는데 또는 기말 시험 준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8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공부했잖아요. 8장은 나도 상당히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했어요. 9장은 8장보다는 좀 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고 어떤 내용 위주로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대신 10장의 내용에서 조금 더 좀 자세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자, 9장에서 배울 내용들은 이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인구 증가를 고려한 솔로우 모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이 한 국가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 다음에 기술 진보율이 우리 그동안 이런 얘기 안 했었죠. 내생적인 두 가지 모델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하나 정도만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학습할 내용들은 이렇게 좀 돼 있고요. 자, 일단 노동의 효율성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봅시다. 자, 인구 증가이죠. 실은 9장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10장보다도 9장의 내용이 학생들이 접근할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어렵다라는 거는 이런 좀 수학적인 부분들 일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이거 좀 복잡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서 복잡하다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공부해 볼 수가 있어. 우리가 인구 증가를 직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인구가 증가하면은 GDP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8장부터 배우는 내용은 국가 전체의 GDP가 아니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국가 전체의 GDP라면 우리는 Y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렇죠? 실질 GDP의 Y는 여기다가 PY라고 쓰면 뭘까요? Y는 실질 GDP야. 그럼 PY는? 여기서 대답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곤란하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앞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내가 PY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자, 그럼 요거 뭐죠? 요거와 요거는 Y와 소문자 Y는 우리가 8장에서부터 계속 설명해 왔어요. 요거는 1인당 GDP를 얘기를 해요. 경제 성장론에서 관심을 갖는 거는 1인당 GDP를 얼마나 늘리느냐 하는 거야. 그렇다면은 인구 증가는 뭘까요? 자, 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전체 경제 전체 GDP를 인구 또는 노동수로 나누면은 그게 1인당 GDP가 돼요. 그럼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인구가 늘어나면은 1인당 GDP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성장론에서 인구 증가는 1인당 GDP를 낮추는 역할을 하겠어?
높이는 역할을 하겠어요?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 부분만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하다기보다는 일단 그런 기본적인 직관적인 평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되니까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 이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시기에 비해서 이게 포함됐잖아. 앞에는 이게 없었는데 여기 들어갔잖아요. 자,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솔로우 모형은 인구 증가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장기적으로 1인당 자본과 소득 수준이 더 낮아질 것이다 하는 거야. 인구 증가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1인당 자본이 낮아진다. 그리고 그에 따라 소득 수준도 낮아진다. 우리는 요걸 기억하면 되겠죠. 자, 요건 이제 투자를 많이 하면은 1인당 소득이 높아지느냐 했어가지고 그렇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8장에서 황금률을 배웠으니까 그럼 인구가 증가한다면 그럴 때 황금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그냥 넘어갈게. 좀 아까 거 봐야죠. 아까 거가 아니고 8장보다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우린 여기서는 직관적인 설명 위주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멜서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오래전이죠. 1798년이니까 이제 오래됐어. 이 멜서스의 인구 증가에 대한 멜서스의 설명. 고등학교 때부터 들어봤을 텐데. 자, 인구 증가는 지구가 생산할 수 있는 식량을 능가하게 될 것이므로 인구의 빈곤을 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1798년 이후에 멜서스 이후 세계 인구는 6배나 증가했지만 밥을 굶는 사람들은 더 없어졌는데 그렇죠? 왜 그럴까? 멜서스는 기술 진보의 영향을 간과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무슨 얘기겠어?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이런 기본적인 경제학적인 생각, 그죠? 인구가 증가하면 1인당 소득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멜서스의 생각과 멜서스의 철학과 같은 건데 사실상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클 크레머, 그러니까 크레머가 사람 이름이고 크레머를 쫓아가는 크레머의 이론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크레머리언, 그러니까 케인즈언 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크레머 모형이라고 있어요. 93년도에 나왔는데 최근이죠. 인구 증가는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아니 아까는 인구 증가는 1인당 GDP를 감소시킨다 그랬는데 어떻게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할까 하는 거죠. 크레머는 99년인가 2000년인가 99년이 아니라 2019년인가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연구로 인해서 현재도 활발하게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학자예요. MIT인가 하버드인가 있을 텐데. 자, 이 크레머의 설명을 봅시다.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나눠 먹을 몫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한다야.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천재와 과학자 그리고 기술자를 의미하므로 기술 진보의 속도가 빨라진다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기술 진보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이 크레머의 논문을 보면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거의 신석기 시대인가 청동기 시대부터 쭉 따져보는데 인구 증가율이 늘어났을 시기에
인류의 생활 수준이 좋아졌다야. 그렇죠? 인구가 늘어날 때 더 많이 생활 수준이 좋아졌다. 또 하나 뭐냐면 인구가 많은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빨랐다야. 이런 얘기를 난 개인적으로 이걸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 인구가 많은 지역들, 인구 교류가 활발한 지역들, 유라시아 대륙, 여기서의 경제 성장 속도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굉장히 빨랐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어딜까요? 아프리카, 다음에 오세아니아, 남미나 북미, 이렇게 여기는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구도 많지 않아. 이런 지역의 성장 속도는 유라시아 대륙보다 늦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구에 대해 살펴봤는데, 결국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인구는 1인당 GDP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가져오지만,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면은 기술이 진보할 수가 있다. 인구가 늘어나서 기술이 진보한다면은 그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는 기술 진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이제 논의를 확대할 수가 있겠죠. 자, 8장에 배운 솔로몬 모델에서는 생산 기술은 일정하다. 그리고 안정 상태 이전 소중 일정하다고 했어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산 기술도 변하고 그에 따라 인당 소수도 변하게 돼요. 자, 현실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2018년도까지 나오는데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 기술이 어떻게 더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또 확실히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솔로 모델에서 기술을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요거는 현실이라기보다는 이론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노동 증대형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혼자, 실은 나 혼자 일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사람이 됐어요. 기술 진보 덕분에 내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효율성이 높은 사람이 됐다면은 나는 이전의 나보다 2배, 3배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야. 자, 내가 말한 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기술 진보가 없던 나보다 현재의 나는 일을 2배, 3배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2배, 3배 많이 할 수 있다. 또는 2배, 3배가 아니면 뭐 1.1배, 1.2배, 1.5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늘어나잖아. 나는 한 사람이지만 마치 나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것처럼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니까 그거를 노동 증대형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해요. 기술 진보는 노동의 효율성이 올라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좀 요거는 복잡해지니까 내가 또 우리 이제 종강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설명을 안 할게요. 대신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거야. 그 노동 솔로 모델에서의 기술 진보는 노동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다. 노동 증대형 기술 진보다. 노동 증대형 기술 진보랑 마치 또 다른 내가 같이 일하듯이 이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다 이거죠. 그럼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일을 하는데 또 실제 누가 물리적으로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한 사람 더 있는 것처럼 일을 했어. 2배를 일을 했어. 그럼 내가 과거보다 2배의 급여를 받을 수가 있겠죠. 효율성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식의 개념이 여기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다음에는 내생적 성장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요 앞에 설명했던 건 뭐냐면 솔로 모델에서
기술 진보가 있다면은 그 기술 진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 거야. 그럼 솔로 모델에서의 기술 진보는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설명할 수 있을까? 잠깐만요. 솔로 모델의 생산함수는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요. Y가 있고 다음에 FKL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A가 있잖아. 이게 기술 진보야. 그래서 기술 진보는 자본과 노동이 어떤 생산함수가 있는데 이거와 관계없이 외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기술 진보가 나타낸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뜻이 기술 진보는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활 수준의 지속적 향상은 기술 진보 덕분이다.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기술 진보는 외생적으로 요 생산함수의 밖에서 결정된다야. 자, 그럼 지금부터 나올 내생적 성장 이론은 뭐냐면은 여기서도 생활 수준의 지속적 향상은 기술 진보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술 진보 덕분인데 이 생산성과 생활 수준의 성장률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거야. 그럼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건 뭐겠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Y는 AFKL이야. 이 A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A가 있을까? 이렇게 쓰면 될까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야. A를 이 안에 넣었어요.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일단 이렇게 넣었어. 그럼 뭐야, 이거는? Y가 있고, 함수가 있죠? 함수 안에 A가 있는 거야. 이 위의 모델은 이 F라는 함수 밖에 있어요. 함수와 관계없이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는데 생산함수와 관계없이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는 똑같이 기술 진보가 중요하지만 생산함수 안에 기술이란 변수가 포함된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이외의 어떤 기술의 중요성은 이 내생적 성장 이론이나 외생적 성장 이론, 즉 외생적 성장 이론이란 거는 다른 말로 솔로 성장 이론인데 그것 간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요 다음부터 AK 모델 설명하고 그 뒤에 나오는 창조적 혁신 요 부분은 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